논의도 공동대표들의 의무정책과 기반권분에 관한 자유결재가 있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소개받은 노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딱딱한 얘기를 부드럽게 해보려고 준비를 좀 했는데요. 진행을 좀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이 정도에서 말씀을 드린다는, 제가 올라가면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도 안 보이셔가지고 이 정도에서 제가 그냥 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왔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은 경기도 자치분권 협의회라는 협의회 내 위원 역할을 하고 있고요. 민간에서는 지방분권 전국회의라는 기구에서 공동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 공동대표는 공동이란 말에서 알 수 있었지만 저 혼자 하는 건 아니고요. 권역별 대표가 있습니다. 영남, 경북 대구경과 부울경과 이렇게 대표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다른 지역은 저보다 훨씬 연배가 많으시나 좀 어른들이 대표를 맡고 계신데, 이 수도권의 대표가 저 하나예요. 인구로 따지면 전국의 절반인데 수도권의 대표가 저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하게 이 수도권에서는 지방분권 또는 지방분권은 좀 다르긴 합니다만 균형 발전 이 말에 별로 그렇게 동의를 잘 안 해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나서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일에 비해서 적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기 수도권 전체의 명목상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 활동에 대한 얘기들과 함께 구미와 인구 절벽이라는 얘기로 한번 오늘 얘기를 풀어가 볼까 합니다.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서 노래를 한 곡 한번 해도 돼요. 괜찮으세요? 근데 분위기가 너무 딱딱해요. 지금 막 떨려가지고 제가 할 수가 없어요. 좀 웃으면서 미소를 띠면서 하게 제가 노래를 한 곡 하고 하겠습니다. 시간은 조금 더 가겠지만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무슨 노래를 할까요? 네? 아무거나 할까요? 겨울인가요? 가을인가요? 지금 가을에 어울리는 걸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없이 차가우고 같이 하세요. 가슴 속 돌려주는 노래 안 부르세요? 젊으신 분들한테 너무 제가 어려운 노래를 했구나. 다 같이 할 수 있는 노래로 바꿔서 하겠습니다.
분들의 인생을 금방 파악할 수가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은 제 누구라고 힘치도 않았는데 너 한번 해봐라 이 자식아 이런 분도 계시고 열심히 박수 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박수 치시는 분들이 보면 다 알죠. 이 사람 음악성이 있나 보다. 막 치면 음악성 꽉. 음악성 꽉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박수가 막 치는 분들은 박수를 막 치는 분들은 소시적에 동네 오빠들 모셔서 산으로 들로 놀아다니는 분들이 없는 분들이에요. 근데 소시적에 들로 산으로 동네 오빠들 모셔서 올라가는 사람 어떻게 도이 하단 말이에요. 할머니 목소리가 좌우로 와서 칩니다. 너 해보시냐? 벌써 해보셨잖아. 네.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좀 가볍게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내용이 무거워서 그렇습니다. 내용 자체가 자치와 분권 그러면 학술적 얘기가 되고요. 인구절벽 얘기를 하면 너무 현실이 암담해서 우리 현실 같은 현실인데도 매우 암담하기 때문에 제가 마음을 좀 풀어드리려고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소멸될 것으로 정하는 국가가 그래서 굉장히 비대세대를 겪는 인구 보도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로 2002년생이 겪을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강세혁 기자가 예측해봤습니다. 제 옆으로 가상인물 정민 씨가 서 있습니다. 나이는 2002년생, 올해로 21살로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다니고 있습니다. 정민 씨는 기성세대가 살았던 것과 전혀 다른 모습의 삶을 살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그럼 지금부터 정민 씨의 삶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고등학교에 입학했던 정민 씨. 한 번의 인원은 26명, 80년대생에 비해 16명이 넘게 적었습니다. 인구 감소의 여파는 대학교에서도 이어졌습니다. 지방의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지만 저번보다 입학생 수가 적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중학교 때는 24명에서 5명,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21명이 있었습니다. 짝꿍이 없는 친구도 있었고, 그리고 반대들이 널널하고 사람으로 남아가지고 2개씩 섰더라고요. 시간이 흘러 2047년, 46살이 된 김미 씨는 지방에서 경기도로 이사를 결심합니다. 인구 감소로 지역 경제가 위축돼 그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기 전국 229개 모든 시도구가 소멸 위험 단계에 들어가고 이 가운데 서울과 경기, 일본 광역시를 제외하고 전국 68% 지자체가 소멸 고위험 단계에 진입합니다. 2057년 정부가 예측한 국민연금 고갈 시기입니다. 정부의 지지부진한 연금개혁으로 노년을 국민연금에만 맡길 수 없다는 생각을 펼칠 수 없습니다. 청년들이 내가 연금 탈퇴층에 있을 때 연금 그 상태 살아야 전문직원들이 60만 도움이 됐을 때 부담이 더 많은데 개혁시켜주는 2070년 70대를 앞두고 있지만 일자리를 찾아다닙니다. 생산 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인구수를 뜻하는 총 부양비는 116.8명, 2022년 40.8명에 비해 3배가 늘어난 수치로 노년에도 출근을 해야 하는 세대가 됐습니다. 부양해야 될 인구가 늘어나고 복지부가 늘어나니까 세금도 늘어나고 기성세대가 만들어낸 우리나라의 사회 경제 구조 때문에 지금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상황이고 어떻게 말하면 오라다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대한민국. 우리 주의 수많은 국민 씨를 위해 나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MBN 뉴스. 예, 어떠십니까? 무겁죠? 네. 우리나라 장래 인구 추계된 그림에서 보시는 것 같습니다. 높게 보면 4,400만, 낮게 보면 3,150만이 2070년도 대한민국 인구 추계입니다. 인구 구성비 가운데 네모박스에 있는 인구 구성비는 또 특별한 의미가 있죠. 2020년에는 65세 인구가 15.7명인데 20년이 지난 2040년에는 34%가 6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되는 사회를 맞고 2070년이 되면 사실상 65세 인구가 인구 절반을 넘어설 거라고 예측하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저것은
조금씩은 바뀔 수가 있겠지만 큰 흐름으로 보면 크게는 변하지 못할 거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예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테슬라라는 그 회사 이 회장이 쓸데없는 말을 정말 많이 하거든요. 근데 지난 5월달에 자기 트위터에다가 이런 말을 올렸어요. 현재 출산율이 유지된다면 한국은 3세대 안에 인구가 현재 6% 정도로 급감할 거다. 제가 저걸 보고 다 찾아봤는데 6%까지 준다는 건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좀 과하게 말했다고 보여지는데 그 정도로 세계 경영의 규제라고 불리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나라의 인구 규모 저 사람 눈에는 우리가 인구로 보이지 않았을 겁니다. 시장으로 보였을 겁니다. 한국엔 앞으로 우리 회사가 차를 팔아먹을 사람이 없겠구나 이렇게 본다는 뜻이겠죠. 심각한 것은 사실 출산율이죠. 2009년부터 2020년에 통계청의 자료를 보면 가임기 여성 일명당 0.84가 2020년까지의 출산율입니다. 가임기 여성이라고 우리 통계상으로 보면 15세부터 49세까지의 여성을 놓고 비교하는 겁니다. 그 사이 여성들이 한 명당 몇 명을 낳냐? 한 명도 안 낳는다는 거죠. 0.8명을 낳는데 사실 최근 기록 통계에서 이게 깨졌습니다. 왜 깨졌냐면 각 시도별로 보니까요. 서울이 0.63이 나왔습니다. 놀랍죠? 서울이 0.63. 그나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방이라고 말하는 곳은 그나마 0.9를 유지하는 곳도 있습니다. 광주, 울산, 강원도, 충청 남북도, 경상북도도 0.9는 유지하고 경상남도 0.9는 유지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종에 비해서 서울시 인구는 아이를 절반밖에 낳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도표만 보면 그렇습니다. 아까 우리가 0.8이라고 볼 때는 그래도 좀 괜찮나 그랬는데 서울이 0.63이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아주 절망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이 출산율이 낮다는 거예요. 이거 뭐 특정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인구 밀도가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의 가격이 상승하고 환경이 좋아지지 않죠? 절대 나빠질 겁니다. 교통, 환경, 주거 여건 여러 가지들이 열악해지면서 분명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게 나타납니다. 세종 같은 경우가 아시겠지만 환경도 너무 좋죠. 주거 여건도 너무 좋고 또한 나중에 이걸 주택 공급률과 맞춰보면 주택이 잘 공급되는 지역이 출산율이 올라갑니다. 이것 역시도 커다란 그림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겠지만 어쨌든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느냐 하는 것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 같은 주택 공급률이라 하더라도 주택을 어떻게 공급하고 어떤 양식의 주택을 공급하느냐에 따라서 출산율이 적게나마 변한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 같아요. 구미시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엄청 무슨 인구가 다 내일이 없어질 것처럼 걱정하셨지만 사실 구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하면 매우 양호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프를 보면 마치 구미시 인구가 하나도 없다가 저렇게 많다가 막 떨어진 것 같지만 그래봐야 3만 명 수준에 변합니다. 그걸 극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렇게 그린 걸 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지역에 비하면 구미시의 인구 변화는 그렇게 아주 그냥 절망적인 수준은 아닌데 앞으로 2020년까지 저렇게 좀 내려가고 있는데요. 제기국 최고 정점이 2018년이었고 점점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어디까지 내려가냐가 이제 당장의 과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미시의 정책을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좀 걱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합니다. 지금 이것이 전국적으로 2010년, 2000년, 2010년, 20년, 30년으로 보여지는 인구 소멸지수, 빨간색이 나타날수록 인구가 소멸될 거다라고 하는 10년 단위의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점점 서울은 별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점점 인구 소멸 지역으로 퍼져가는 장면을 보실 수 있고요. 경북 도망보다도 빨간색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다. 인구가 너무 줍니다. 구미시는 그나마 아직은 흰색으로 처리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아직 구미가 다른 지역에 비하면 엄청나게 문제는 아니지만
인구 감소율이라는 게 워낙에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 선제적 대응하는 게 너무 중요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유주택자, 집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보다 출산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더 낮다는 겁니다. 서울 구청별로 보니까요, 관악구가 제일 낮습니다. 그나마 서울 안에서도. 그런데 관악구가 주거 비율, 좀 안 좋은 주거, 반지하 이런 것들 있죠. 주거 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주거 상황이 얼마나 좋은가에 따라서도 약간의 출산율을 변동한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득 분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가 정책을 다룰 때 5분위 소득을 보거든요. 1분위가 제일 못 버는 분들입니다. 5분위가 제일 많이 버는 사람들이에요. 1분위는 지난 9년간 이거는 100가구당 몇 명 출산했냐를 따지는 겁니다. 100가구당 2.7, 그러니까 2010년에는 100가구에서 2.7명이 났는데 9년이 지나니까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출산율이 매우 밀접하게 작동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3분위, 그나마 우리 사회에서 중간 정도 돈을 버는 소득이 중간 정도 되는 분들의 이 출산율 저하는 1분위에 비해서 확실히 늘떨어지죠. 예. 그러니까 경제 상황과 출산율 역시 연동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돈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돈을 얼마나 버냐? 이게 실업률 문제인데요. 이 실업률은 아주 이상한 수치를 보여줘요. 왜냐하면 서울이 그렇게 잘 나간다는데 실업률이 제일 높아요. 왜 그럴까요? 너도 나도 서울로 모여들기 때문에 당연히 일자리도 많지만 사람도 많은 게 실업률이 높은 겁니다. 절대적으로 높다고 보기 어렵죠. 왜?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서울에 일자리가 많다니까 더 나도 10년들이 다 서울로 가요. 근데 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상대적으로 실업률이 계속해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대로 세종시 같은 경우가 제일 낮죠. 현격하게 낮죠. 저기는 일자리 공급에 비해서 사람의 숫자가 아직은 적기 때문에 실업률이 낮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런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돈 문제와 관련해서 제가 한번 이것도 봤습니다. 전체가 대졸자 첫 급여 한 달 월급이 202만 원 정도 받는데요. 근데 수도권은 212만 원이고 호남권은 177만 원, 영남권은 194만 원 정도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 결과를 아까 지역별 출산율과 대조해 보니까 또 정확히 일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컨대 아까 광주 같은 경우가 출산율이 다르게 조금 더 높다고 했는데 이 월급을 보면 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출산율이라고 하는 건 단 한 가지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기보다는 매우 다양한 여건에 따라서 다양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렸던 그림, 그래프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대한민국의 50년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권력의 집중은 돈의 집중을 불러왔고 돈의 집중은 인구의 집중을 불러왔다. 동의하십니까? 우리 의원님 동의하십니까? 어느 정도 동의하십니까? 이 말에. 네? 100% 공감하시죠? 자, 여기서 관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거는 소위 중앙의 관점입니다. 사실 지역의 관점에서 보면 죄송합니다. 예. 권력의 집중은 돈의 유출을 불러왔습니다. 지역의 입장에서는 그런 거죠. 수도권, 서울의 입장에서는 집중을 만들었지만 우리 국민 입장에서 보면 돈이 빠져나갔네? 그죠? 돈이 빠져나가니까 뭐예요? 인구도 빠져나가네. 라는 거죠. 그나마 국민은 다른 지역에 비하면 행복했던 지역이죠. 공장이 많았기 때문에 그나마 인구가 상당 시간 동안 유입됐던 지역입니다. 그러나 국민하고 하는 특수한 상황을 빼버리면 대한민국 전체를 보면 권력의 집중은 돈의 집중을 불러왔고 돈의 집중은 인구의 집중을 불러온 게 명백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역 현실에서는 인구와 돈의 유축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관점을 어떻게 가져야 되냐? 권력의 집중은 돈의 집중이 아닙니다. 권력의 집중은 돈의 유축을 불러왔고 돈이 유축되니까 인구도 유축된다 라고 봐야 지역의 입장에 맞는 겁니다. 그럼 과연 권력의 집중은 인기 주도를 유발했고 인구의 집중은 출산율이 하락으로 나타난다 이런 결론을 냈을 때죠.
이 정도는 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다음이 이런 겁니다. 과연 권력을 분산하면 돈의 분산을 만들 수 있겠냐는 거예요. 분권이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국가의 권력을 분산해서 돈의 분산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돈이 분산되면 사람도 분산될까? 이거에 관한 확고한 아주 명백한 이론적 근거는 없습니다. 여러분께 제가 여쭙는 거예요. 과연 대한민국의 권력 집중을 분산시키면 돈도 분산되고 인구도 분산될까? 또 지역이 갖고 있는 현재의 자치력, 스스로 뭔가를 하는 이 힘으로 이 가치 문제, 또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말의 내용은 여기 들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누가 보래도 막강범한의 서울 집중으로 여기까지 성장한 나라입니다. 그건 뭐 우리가 부정할 수도 없고, 그것을 갖고 온 여러 가지 오늘날 보니까 너무 많은 권력이 서울로 몰리니까 시험이 더 거쳐야 되는데 라고 하는 신세한 딸일지 모르지만, 그 과거를 생각해 보시면 그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은 오늘날 선진국까지 온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권력의 분산으로 갈 건지 계속해서 집중으로 갈 건지는 지역민들 모두가 생각해 봐야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본은 96년 이후에 지방정권 일괄법이라는 것이 5차례에 걸쳐서 만들어집니다.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권한을 지방정부로 과감하게 이양한다 해서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계속 법을 만들어 내려보냈습니다. 일본은 그 선택을 너무 피했어요. 저 선택이 일본 늦었다는 뜻입니다. 프랑스보다 10년 이상 늦어서 프랑스는 저거를 중앙의 권력을 지역으로 내리는 데서 성공했지만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일본은 드디어 우리한테 따라잡혔어요. 개인 구매력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일본을 이겼습니다. 이미 3년 전에 같은 월급을 받아서 얼마의 물건을 살 수 있냐 구매력 지수 계산해보면 우리가 일본을 이겼습니다. 더 이상 일본이 너무 위에 부인분의 높은 나라가 아니게 되어버렸어요. GDP 자체는 아직 일본이 높지만 실제로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구매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일본과 같은 지방정부가 이양법, 중앙정부에 있는 법을 좀 내려달라 이런 운동이 계속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먹고 사시냐고 바쁘시니까 잘 모르셨지만, 그래서 2년 전에 지방일괄이양법이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통과를 했어요. 2년 전에. 일본처럼 단계별로 계속해서 이렇게 할 건지 거기에 대한 저항도 많아요. 저항이라는 건 여러 가지가 있겠으면 단순하게 얘기하면 여러분 소위 중앙지라고 하는 언론사들이 내는 지방을 비판하는 지방 정부를 비판하는 기사를 보면 말도 안 되는 기사들이 넘쳐나는데 이걸 제대로 짚어줘봐야 본인들은 안 다뤄주니까 이걸 알릴 방법이 없어요. 예컨대 이런 거죠. 구미시의 재정 자유도가 얼마나 됩니까? 20%? 28%? 여러분들이 자녀에게 대학교 1학년 자녀에게 용돈도 하나도 안 주고 학교도 하나도 안 대주는 자녀의 자립도는 몇 프로일까요? 용돈도 하나도 안 주고 학비도 하나도 안 대주고 차비도 안 주고 그러면 애 자립도 얼마나 될까요? 아니 자립도는 몇 개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용돈 하나도 안 주고 학비도 하나도 안 대주고 차비도 안 주고 아이의 자립도 몇 프로일까요? 100%예요. 부모에게 유진하지 않으니까. 그죠? 그럼 자녀의 자유도가 28%라는 얘기 뭐예요? 네? 72% 부모가 대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 재정자립도라는 게 이런 거예요. 근데 마치 지방정부가 광만하게 운영을 해서 재정자립도가 28%라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해하시죠? 지금 재정자립도라는 게 얼마나 웃긴 건지. 열심히 가서 중앙정부에 돈을 갖고 오면 자립도가 내려가요. 왜? 중앙정부에 돈이 많아지니까 당연히 내려가죠. 그럼 지금까지 구미시의 재정자립도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어쨌든 구미에 있는 어떤 사람이 그 시장일 수도 있고 국회일 수도 있고 지방의원일 수도 있고 여러 번 사람들이 가서 우리 돈 좀 요구를 갖고 온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근데 중앙정부는 그런 말을 쓰지 않죠. 지방정부 경영을 했다고 해서
대전대학도 28%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일반 시민들 그것을 보면 다 믿습니다. 우리 환경이 안 좋은 거예요. 고난을 나누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크게 인구 위기와 기후 위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기후 위기입니다. 인구 위기예요. 오늘날 우리가 직면하는 인구 위기는 노인 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노인 위기는 노인인의 극진히 가져올 변화입니다. 과연 자치와 분권이라는 예제를 통해 이 노인 위기를 풀 수 있을까? 하는 게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전체 가구중에서 일가구 비중은 예측치로 2019년에 30%라고 했는데, 이 중에서 제가 순서를 바꿨네요. 주요국가 65세 인구 이상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갈 거고, 이게 이제 순서를 바꿨어요. 죄송합니다. 65세 이상 독거노인 수 변화가 2035년도에 23%로 올라갈 거라고 보건복지가 예상했는데 거의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예측. 최근에 여러분 고독사가 3년째 40%가 급증했습니다. 잘 보세요. 65세 이상 고독사의 65세 이상이 43%래요. 그러면 나머지 몇 프로? 65세 이하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아니 65세 이상이 43%면 65세 이하 몇 프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7%가 65세 이하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 고독사 그러면 80, 95년 양반들이 누구도 없이 혼자 들어가시는 게 고독사가 아니에요. 65세 이하가 더 많다는 뜻이고, 얼마 전에 울산역 나오서 나온 그 고독사는 외관이 워낙 할머니 같은 거 잘 보니까 50세였어요. 너무 병을 오래 알아서 외관이 너무 할머니 같아서 동네 사람들이 다 한 7, 80을 할머니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50살이었어요. 죽었어요. 이런 문제는 과연 지역에서 자치라는 차원에서 풀 수 있겠냐는 건데요. 이것은 이미 고령화가 많이 진행된 서구에서는 이런 식으로 풉니다. 서로 돌봄이라고 풉니다. 이게 영국에서 이것이 나왔는데 사실 가장 알려진 거는 네덜란드 치매 마을입니다. 어느 한 구역의 마을에 치매 노인들을 한꺼번에 모아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요. 조금 나은 경증 환자가 조금 더 심한 중증 환자를 돌봐요. 이 환자는 자기가 또 조금 더 심한 환자를 돌봅니다. 이 현상이 네덜란드에도 밝혀졌어요. 그런데 이 마을에 가장 적응자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걸 보니까 어떻게 됐다? 평소에 지역사회 공동체 활동을 하신 분들이 압도적으로 적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옆집이 누군지, 대가고 옆집에서 누가 죽는지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이 치매 마을에 적응을 하고 크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평생 엘리베이터에서 인사 한번 안 하는 사람들이 저 치매만 줬다가 아이고 제 어머니 손해볼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습관입니다. 사실 자치라고 하는 건 공동체 운동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데요.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로부터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까지 제가 오늘은 이 주제가 이래서 제가 자료를 다른 데다 놨습니다만 단 한 번도 바뀌지 않은 게 주민자치의 강화예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주민자치 실질화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근데 주민자치라는 건 결국은 공동체성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인데, 요것을 한번 보시고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원래 20분만 할 건데 제가 너무 오래 했습니다. 요것만 한번 보시고 마치겠습니다.